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이제 2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학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그 경제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학문이 사실은 이제 국제 무역에 대한 담론들이었다라는 것은 아마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경제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통찰, 혹은 이건 왜 이럴까? 라는 어떤 의문 내지는 어떤 고민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었던, 혹은 그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했었던 바로 그 지점이 어딘고 하니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국제무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국제무역에 대한 어떤 그 논의들은 국가 간 교역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이게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의문을 불러내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이 태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국제무역 이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실제 국제무역 이론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국제경제학을 통해서 배우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무역과 금융, 국제경제학에 대한 어떤 여러 주제들 좀 이렇게 커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실제 그러면 이제 세계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이제 경제학입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학적으로는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잘 팔로우할 수 있게 실제 이제 예나 흐름을 갖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그런 좀 정성적인 강의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잘 또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무역 상대국이 있고 어느 나라랑 무역을 하는데 얼마만큼 무역할 건지를 결정하는 모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경제학에서 중력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중력이 이제 gravity죠. 그리고 세계 무역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발전과 함께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조달, 말하자면은 뭐 글로벌 아웃소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요번 시간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의 5대 무역 상대국이라고 하면 제일 큰 게 이제 오른쪽 그 그림 표에도 있다시피 중국이 제일 크고요. 2등이 멕시코, 3등이 캐나다, 그 다음에 일본, 독일 이렇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이제 배후 생산 기지처럼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물건 중에서 이제 그 생산 기지가 멕시코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멕시코랑 무역들이 많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자원 부국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캐나다랑도 거래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야 뭐 세계 넘버 투 이곳 세계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일본 뭐 굉장히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생산력 가지고 있고 독일은 또 유럽의 대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나라들이 말하자면 미국의 5대 무역 대상국이고 실제 그 탑 15, 그러니까 15개 무역 상대국이 미국 무역액의 69%를 차지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10대 무역 상대국 중에 세 나라는 유럽의 3대 경제 대국입니다. 공교롭게도. 독일, 영국, 프랑스가 이제 1, 2, 3등인데요. 유럽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스페인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독일, 영국, 프랑스랑 거래가 많냐는 거죠. 왜 무역을 많이 할까요? 이 나라들은 말하자면은 유럽 내에서도 1, 2, 3등 하는 나라들입니다. GDP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실제 그 미국의 무역 데이터를 가지고서 유럽
국가들하고 거래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유럽 영내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가 오른쪽 그림인데요. X축은 그러니까 가로축은 그 EU 내에서 GDP가 각각 몇 퍼센트쯤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EU 내에서 차지하는 GDP의 지분이 20% 조금 넘는단 말이죠. 영국 같은 경우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 조금 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이제 EU에서 GDP 큰 나라들인데요. 실제 이 가로축에 맞춰가지고서 세로축이 말하자면은 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미국하고 EU 간의 무역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중에 25%를 차지하는 거고, 독일은 25%, 영국이 한 17% 될까요? 그리고 프랑스가 한 10%. 그래서 실제 그 유럽 내에서 GDP의 지분율하고 미국하고 EU 간의 무역 중에서 그 각국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보게 되면 GDP가 큰 나라가 미국하고 그 무역 비율도 높고 GDP가 좀 작은 나라는 미국하고 무역 비율이 좀 적구나. 이런 그 상관관계를 저희가 볼 수 있죠. 말하자면은 그 교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규모랑 같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경제 규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역량하고 직접 이렇게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큰 나라의 경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생산 능력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팔 수 있는 그 수출 역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하다 보면, 많이 수출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그만큼 벌어들이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은 것들을 사들일 수 있는 역량도 같이 가지고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 많이 팔 수 있고 많이 살 수 있고 하니까 결국은 무역량이 많아지는 어떤 그러한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보셨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바고 실제 상식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역량에 대한 국가별 무역량에 대한 모형으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중력 모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수식이지만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로 이제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T의 IJ라고 되는 건 이제 트레이드가 약자로서 아마 T를 쓴 것 같고 이제 I라는 나라하고 J라는 나라가 있다 했었을 때에 무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 하니 A는 일단 상수예요. 그래서 이 전체 값을 갖다 좀 맞춰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고 YI라고 하는 거는 나라 I의 GDP고요. 그 다음에 YJ라고 하는 거는 나라 J의 GDP입니다. 말하자면은 GDP 큰 나라들끼리는 분자가 크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분모 자리에 D가 아마 디스턴스 같습니다. 나라 I하고 J 사이의 거리가 멀면 거래하기가 힘들다. 무역량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무역에서의 중력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GDP가 큰 대국들끼리 말하자면은 무역을 많이 하게 되어 있고 다만 무역을 많이 할 때에 거리가 멀게 되면은 무역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식을 약간 일반화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제 A승, B승, C승을 갖다가 각각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실제 데이터에 이제 좀 더 근접한 상태로 말하자면 모형이 워킹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무역에서의 중력 모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 모형이 이야기하는 바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큰 나라들끼리 말하자면 큰 나라랑 작은 나라는 무역을 해봤자 승수 효과에 의해서 좀 작게 나타날 거고 큰 나라들끼리 많이 할 거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나라들끼리 무역을 많이 하게 돼 있고 기왕이면 가까운 나라는 무역을 더 많이 한다. 약간 이제 이런 감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중력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하고 미국 국가들끼리의 데이터에 잘 맞는 편입니다. 그런데 약간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고 하니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같은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다 작은 나라들이고요. 아일랜드도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중력 모형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역을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유럽에서의 그 무역 대국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 언어를 영어를 쓰니까요. 그래서 랭귀지 배리어가 없는 교육 상대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리시들이 많이 그 미국에 건너가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말하자면은 다른 나라지만 좀 다른 나라가 아닌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 거래량이 많다, 무역량이 많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것이고 반면 이제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요건상 말하자면 이제 그 대륙의 국가들 뭐 독일도 있고요. 말하자면은 많은 그 대륙의 국가들이 물동량을 처리해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해운 강국에다가 수출 물건을 많이 맡길 텐데, 과거 그 역사의 발전에서 봤었을 때,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경우는 대서양을 통해 가지고서 미국으로 물건을 이렇게 내보내기가 좋으니까 지중해 있는 나라들보다 좀 더 그 입지상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중용 모형의 예외로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우리가 이제 무역상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크게 이제 다섯 가지 요소를 뽑는데요. 이제 우리 그 중동 모형에 있다시피 그 거리가 먼 나라들 같은 경우는 수송비가 크기 때문에 운송하기가 힘들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브라질에 물건 하나 팔라 그러면 비행기 타고도 24시간 날아가야 되니까, 그죠? 24시간 이상 날아간 나라에 뭐 물건 팔아먹기가 쉽지 않겠죠. 배를 타고 간다 그래도 뭐 얼마나 걸릴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하고 남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무역하기가 어려운데 어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FTA 같은 걸 통해 갖고 이제 그런 걸 갖다 계속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무역상으로 볼 때는 문화적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 교육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 다양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이렇게 수용성이 높고 개방적인 학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 다른 문화권의 나라들하고는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 되게 힘들어요. 상관행이 다르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언어적인 뭐 장벽들도 좀 영향을 줄 거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공통의 백그라운드가 없고 철학이 다르고 상관행이 다르고 이런 나라들하고는 무역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건국 이래로 결국은 그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동양에 있는 나라이고 한국어를 쓰지만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좀 미국화되어 있고 선진국에 많이 좀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무역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바다가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들은 뭔가를 수출하려 그러면은 되게 힘듭니다. 다른 나라의 항구를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팔고 사고 해야 되니 이게 참 힘든 상황이죠. 뭐 전형적으로 가장 유명한 바다 없는 나라가 뭐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있겠죠.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무역에 있어 가지고 일종의 장벽들이 있는 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은 뭐 정확히는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요소가 되겠는데 다국적 기업이 있게 되면 그 나라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안에서 나름의 밸류 체인을 구축해 가지고 그 자회사들끼리 막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예가 뭐 삼성 같은 데죠, 뭐. 결국은 뭐 R&D 센터라든지 이제 굉장히 첨단 부품을 한국에서 만들지만 단순 어셈블리는 노동 비용이 낮은 뭐 예를 들어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자회사들끼리 거래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국경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EU 같은 경우는 �schen겐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니고 이런데 그 제약이 없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중국 같은 경우 중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보낸다고 할 때 상해를 통해서 물건 내보낼 수도 있지만은 뭐 저기 홍콩을 통해서 내보내지 이럴 때는 국경을 통과하는 어떤 그런 코스트라든지 뭐 환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무역의 장애물로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무역의 장애물들이 작용하는 어떤 모습들을 중력 모형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일단 국가들 간의 거리가 1% 증가하면은 이거의 민감도가 무역량에는 한 0.7에서 1% 정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량적으로 검증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경이 존재하게 되면 무역을 하는 과정 중에 통관 절차라든지 여타 뭐 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생기니까 국경이 있게 되면 역시 또 무역을 하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FTA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국경을 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일종의 그런 그 마찰적인 요인들을 갖다가 감소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절차나 관세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무역이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FTA에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무역 대국입니다만, 이제 그러한 어떤 무역 협정이 체결된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무역 협정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보려 그러면, 결국은 중동무역을 대비했었을 때 원래의 그 물리적 거리나 국경 상태를 봤었을 때에는 이러저러한 그 제약 요건 강화할 때 이 정도 거래될 걸로 양국 간의 그 상황이 짐작이 되는데, 실제 거래가 많다 적다 따져보게 되면은 무역 협정의 효과를 갖다가 저희가 역설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데이터에서도 봤지만은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나프타를 체결하면서 말하자면 그 3국 간에 그 일종의 그 경제 분업 체제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서 나라 경제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봤었던 그 GDP 비율인데요. GDP 대비해 가지고서는 캐나다나 멕시코는 사실은 유럽 내 타국에 비해서는 비슷한 체급의 GDP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태리랑 GDP 비슷하고 멕시코는 스페인하고 체급이 비슷한데 갖고 있는 GDP에 비해서 훨씬 무역량이 많잖아요. 결국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만큼 높게 이제 거래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EU 대상의 다른 나라들보다는 어떤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나프타를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United States, Mexico, 캐나다 간의 어그리먼트, 그래서 USMCA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프타를 수정을 했었던, 그래서 원래 노스 아메리카 FTA를 갖다가 이제 업데이트 했었는데요. 실제 이제 어떤 걸 했냐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북미 3국에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라든지, 캐나다는 유제품 시장을 미국에 개방해라, 그 멕시코 트럭은 미국의 안전기준 준수하고 들어와라, 뭐 그런 것들 해서 뭐 지적재산권 보호를 해가지고서 이제 짝퉁 뭐 이런 거 만들지 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에 이제 말하자면 그 제네릭이라고 해서 복제약 나오기 전에 이제 팔 수 있는 기한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뭐 정부 간 갈등 조정 제한에 대해서 뭐 어떤 거는 해제하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경제 간의 어떤 그 삼국 간의 경제를 좀 더 인티그레이션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무역 블록에 있는 나라들이 그 북미 대륙에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일종의 그 제약 요건을 가해서 그 3국의 어떤 그 세 나라의 어떤 이익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국제 무역의 블록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경제학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 무역의 장애 요소로서 이제 어떤 무역 모형을 만들 때에는 가만히 대줘야 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캐나다와 미국 간에 많은 그 무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언어 장벽도 없고 FTA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거래는 국가 내, 말하자면 캐나다 내에서 거래랑 비교해 봤었을 때는 약간은 좀 마찰적 요인이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봤었을 때 이게 아마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의 거래일 텐데요.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엘버타주랑 거래를 할 때 무역 비중이 GDP의 6.9% 정도 되는데, 비슷한 거리에 이제 가까이 이제 워싱턴이 있으니까 워싱턴하고 거래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더 많이 거래를 해도 될 텐데, 캐나다 주가 더 많이 엘버타 주랑 거래를 많이 하지 미국에 있는 워싱턴 스테이트보다는 거래를 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실제 그 국가 간의 그 말하자면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장애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보통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이 차지하는 어떤 일종의 그 거리적인 효과는 1500에서 한 2500마일 정도,
그 거리가 더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거리감으로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를 중력 모형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그 세계 무역의 유형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계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월드가 점점 더 플랫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실제 이제 무역에 대한 중력 모형은 아시다시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교역량에는 확실히 영향을 줘요. 분명히 이제 작아지게 그 무역량을 줄이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자꾸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러한 그 부정적 효과, 거리에 의한 부정적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전자장비 같은 건 비행기 타고 수출해 버리니까요. 무역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원유 같은 것도 옛날 대비 이렇게 저는 많이 그 세계가 연결돼 있다 생각하는 게, 대형 뭐 LPG선, LNG선, 원유 같은 것들, 탱커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서 계속 이제 교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마찰적인 요인이 되는 거리의 효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류 부문에 있어 가지고 많은 혁신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그래서 뭐 중국 정부도 뭐 1대1로 같은 거 하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무역에 대한 마찰적 요인들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요. 저도 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컨대 여러분들께서 당연하게 사용하시는 핸드폰은 저 학생 때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TV도 옛날엔 배불뚝이 TV, 심지어 흑백 TV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듣지 않고 라디오 방송을 모두가 다 듣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나 이런 걸 통해서 컨텐츠를 읽지 않고 잡지라는 걸 이제 돈 주고 사볼 수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별의별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심지어 옛날에는 뭐 다이얼 전화기도 있고, 하여간 뭐 라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다고 치고요. 그만큼 이제 변화의 속도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오는 어떤 임팩트가 상당한데요. 이러한 그 임팩트 이외에도 그 외의 요소들도 사실 좀 존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슬라이드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무역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할 텐데요. 정치적인 요인들이 어떠한 물결의 방향을 단기적으로는 방해하거나 혹은 되돌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그 빅토리아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1870년부터 1913년까지, 즉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세계, 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무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어지는 그 사이에 이제 그 또 대공황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나면서 인류의 무역은 기본적으로는 좀 감소하는 시기를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무역의 감소가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로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지금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 1970년대가 될 때까지 사실 뭐 20세기 초 수준까지는 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였죠.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나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역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겠죠. 이후에 이제 그 70년대를 지나면서 어, 체제 간의 경쟁, 소위 말하는 냉전 시대가 이제 있었다가 냉전이 종식된 90년대 이후로 더 빨리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고 무역도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세계 GDP에 있어서 무역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 말에 이제 사실 지구에 나타난 바이러스인 코비드-19 때문에 경제의 성장이라든지 무역의 어떤 양은 단기적으로 좀 감소를 하였고요. 이것이 이제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역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무역량의 대부분은 사실은 공산품입니다.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공산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전체 한 20%,
그리고 이제 광산물, 뭐 이런 거, 원유가 아마 대표적일 텐데요. 그런 애들이 한 20% 정도. 그리고 이제 농산물이 의외로 작아요. 한 8% 정도 이렇게 무역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구성을 보면 결국은 산업 생산력이 뛰어난 나라들, 말하자면 공업 국가들이 결국은 무역의 어떤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실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바인데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두 나라만 본다고 했었을 때 1910년만 하더라도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서 열심히 치고 나가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는 수출품의 대부분이 보면 공산품입니다. 공산품을 수출을 하고 광산물은 수입을 하는 이제 그런 상태였었는데요. 같은 시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농산물하고 광산물이 무역되는 비중이 보게 되면 얼추 뭐 비슷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두 나라가 이제는 다 보면 결국은 공산품이 수출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무역의 어떤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소득 국가나 중소득 국가들의 무역 구성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 결국 중국이잖아요. 이제 뭐 한동안 G2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세계 무역에서 가장 압도적인 뭐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이런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품의 90%가 공산품이에요. 말하자면 여기가 그냥 전 세계 공장이죠. 뭐 만들어주세요 하면 다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역 구성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그 개발도상 국가들의 공산품 수출 비중은 12%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65%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과거 그 말하자면 개발도상국들은 농산품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58% 정도였는데 이제 한 40년, 50년 지나면서 이제는 농산품의 비중은 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업들은 말하자면 이제 그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자기의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코스트를 갖다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부분은 해외로 이동을 해가지고 생산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인센티브 얘기 잠깐 했지만 기업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제 일본 경제가 잘 나가던 시절에 태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그 동남아 나라들을 일본의 생산 기지화하면서 그 동남아하고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최근에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이제 그러한 류의 관계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삼성에서 사실 그 베트남에다가 생산 공장을 갖다가 대거 지어가지고서 거기서 백색 가전을 포함해서 셀폰 같은 거 생산을 한단 말이죠. 원래 이제 과거 이제 90년대에 이제 중국 한중 수교 이후에는 이제 중국에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특히 이제 경공업들이 먼저 건너가기 시작했었고 나중에 이제 중공업까지 건너가가지고 중국에서 쭉 생산하다가 그것이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서는 아예 이제 동남아로 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많은 부분 이제 스스로 생산해내고 있고 또 그 노동의 단가들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노동 이 임금이 싼 나라들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같은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역 장벽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생산 기지를 이동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최근의 흐름 자체가 세계화에 대해서 약간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무역을 계속 제약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국가 간의 그 임금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류의 외부 조달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그 어, 말하자면은 제조업 영역에서는 계속 나타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혹은 뭐 일부 서비스 중에서 이제 뭐 콜센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경우는 해외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인도에 살고 있는 인디아에 살고 있는 뭐 프로그래머들한테 외주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예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 R&D 센터나 디자인 센터 같은 것들도 말하자면 이제 더 선진국에서 이렇게 조달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모든 거를 다 외부에서 조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는 멀리서 실행되는 게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른쪽 보신 것처럼 셰프, 뭐 실력 있는 셰프 같은 경우는 이게 수입이 되진 않아요. 손맛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비슷한 예로서 이제 결국 고객하고 딱 붙어서 하는 서비스들. 결국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셰프도 있겠지만은 뭐 헤어 디자이너 같은 분들도 이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고 공연 예술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가 유튜브 통해서 보지만은 가까이 이렇게 또 실황을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무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류의 이제 외부 조달이 안 되는 서비스들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국제 무역 배운 다음에 국제금융 배우시는데 금융 가게 되면 이제 그 PPP 같은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생활 물가의 차이를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교육할 수 없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에서 조달이 안 되지만은 어떤 서비스들은 또 외부에서 조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은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 속해 가지고서 오고 가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중에서 보면 뭐 콜센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테크놀로지 많이 발전되고 그러면 과연 이 콜센터 직원들이 전부 다 한 스페이스에 모여 있어야 되냐?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거나 분산돼 가지고서 대응할 수 없냐? 뭐 이런 식의 아주 원천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류의 이제 많은 변화들이 산업 다양한 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할 수 있는 산업의 고용 비중이 있고 없는 비중들이 있는데 결국은 교육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한 전체 한 60% 정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거 아니고서도 뭐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서 교육이 좀 좀 교육이 용이한 거, 교육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로펌이나 뭐 혹은 변리사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물리적인 위치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주고받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나 글로벌 세일즈 같은 경우도 뭐 판매하는 세일즈맨이 꼭 현지에 있어야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더블 하다는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준비한 내용도 이제 여기까지 학습을 했는데요. 일단 무역이 일어난다는 것, 소위 말해서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물건을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한한 일인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왜 무역이 일어날까? 무역이 어떤 형태로 일어날까를 묘사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초기에 이제 만들어진 모형인 중력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그러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이제 경제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무역량이 어떻게 더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통찰을 얻으셨기 바라고. 이러한 그 국제 경제에서 일어나는 무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관점, 그리고 이제 통사적인 관점에서 세계 무역의 유형이 어떠한 식으로 변해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이제 국제적인 도달, 소위 말해서 해외 부문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국제적인 분업을 갖다 이루어내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이번 시간 말미에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 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첨단에 서 있는 학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각 그 전공별로 다양한 언어들을 학습을 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고, 사회적인 인식상으로도 외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영어 좀 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관점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무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세션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두 번째 배웠던 내용 종합해서, 잠깐 쉬고 와서 우리가 이제 리뷰 세션 가지면서 출석 체크하고, 주말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 실시간, 웹엑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